네, 이 시간에 다루어야 될 내용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 논쟁과 관련해서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페미니즘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이밍 이론을 사용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페미니즘의 확산 과정을 분석하고 사이버 공간의 페미니즘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한국 정체성 논쟁의 어쩌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페미니즘, 온라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페미니즘의 핵심적인 배경은 아무래도 새로운 공간이 발전된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의 정치, 인정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문제인 페미니즘, 양성평등의 문제는 사실은 정체성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정체성 정치의 어쩌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 인정 그리고 보호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정체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파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에 인종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페미니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오랜 기간 차이로 존재해왔지만 여전히 해결이 안 된 진행 중인 갈등이고 새로운 공간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갈등 그리고 해결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소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러한 새로운 공간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것이 페미니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새로운 공간은 인터넷으로 비롯된 공간입니다. 월드와이드웹이 1982년에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가 통일을 되면서 월드와이드웹이 열리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사이버 공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뿐만이 아니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혼합현실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 가상현실 정도가 영화 이런 걸 통해서 사용되고 있고 이제 막 현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강현실, 혼합현실로 가게 되면 아마 보다 많은 변화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공간의 변화는 당연히 기술 발전에 따른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사실은 사회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기술은 사회와 성격이 조응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만 기술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을 보더라도 산업혁명의 진행이 사회마다 같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력 때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 사회 구조 이런 차이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기술 발전이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 발전의 사회의 변화가 결국 담론 형성 과정의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공간이 페미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기술 발전은 사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형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특정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기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ITC, 정보통신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개방성이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 특수가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기술의 오픈니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그래서 기술의 개방성에 대해서 부정적일 때, 긍정적일 때 이렇게 하면 4개의 사회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립형은 사회의 특수가치를 추구하고 개방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대개 이제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가 저런 유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비해서 기술의 개방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사회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공동체형 사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절충형이나 선별차별형, 개방성이나 보편가치에 대해서 다소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공동체형 같은 경우는 보편가치 기술 개방을 지향하기 때문에 개방적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사회가 발전할 때 개방성도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고립형 같은 경우는 기술의 폐쇄성을 사회의 특수가치를 지향하는 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기술 교류나 기술 발전에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을 추구하는 발전 방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절충형, 실용형 같은 경우는 기술의 개방성은 수용하지만 사회의 특정 가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선별 차별형 같은 경우는 사회가 보편 가치를 추구하기는 하지만 지연, 기술 발전의 지연이나 점진적 개방성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경우든 고착되어 있다기보다는 사회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형 사회와 고립형 사회 간의 이 기술 협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미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민족주의를 공공연하게 추구하고 있고요. 특수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도 AI부터 시작해서 많은 ITC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나 그것은 체제의 폐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마저도 세계와 단절해서 운영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와 ITC 관련한 협력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체형 국가 간의 교류보다는 많은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인터넷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사회간접자본,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아주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결망이 바뀌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사용, 스마트폰의 사용은 개개인의 연결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은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네트워크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요. 연결망이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은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연결망의 변화는 사회 집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은 소수나 개인이 연결되고 연결 구조에 따라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 양상, 행태에도 변화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집단,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설정하는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목표를 수행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이미 195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던 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연결망이 인터넷 발전으로 좀 더 복잡하고 확대되어 있는 구조가 발전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데이터 처리 속도에 관한 것입니다. 초당 프레임이나 시야, 자유도, 지연, 이건 이제 버추얼 세계를 이야기할 때, 가상현실을 이야기할 때 되게 중요한 변수로 얘기되고 있는데, 이제 저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한 새로운 또 사회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이런 공간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보다 참여 면에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0대, 20대 위주의 스마트폰 사용이 이제는 50대까지 확대되어 있고 곧 6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한국의 경우에 1980년대 민주화 시기에 20대였던 세대가 60대로 진입하면서 인터넷 성향도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정치적인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공간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연결뿐만이 아니고 쇼핑, 뉴스, 정보, 스마트 정보, 스마트 도시, 그리고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 코비드-19 사태 이후에, 확산 이후에 교육, 그리고 제 영역에서의 재택근무와 같은 새로운 형태, 이런 형태를 통해서 거의 모든 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물리적 거리, 시간적 거리를 삭제하는 효과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식정보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새로운 빈부격차의 문제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갤럽에서 조사한 스마트폰 사용률입니다. 이미
2012년이 되면 20대 90%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요. 2013년, 2014년, 2016년까지 가면 50대까지는 이미 다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0대만 70%에 도달한 이후에 정체되어 있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20대부터 60대가 거의 50대까지가 90% 이상의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문자 수인데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럼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잠깐 살펴보면 이건 월별 평균입니다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925억 클릭이 나온다고 합니다. 900클릭, 300억, 그 다음에 250억, 그 다음에 60억, 이런 정도의 클릭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네이버가 15억, 월 평균 15억 방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첩적이고 확대된 연결망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인터넷 접속 방문수의 증가는 새로운 집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집단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가는 양상도, 그대로 옮겨가는 양상도 보여집니다. 부작용도 많이 나타난다고들 이야기하죠. 어쨌든 새로운 집단의 증가는 익명성 기반의 친목단체 수준,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활동, 다양한 활동을 가진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대중동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대중동원도 되지만 그러나 정치적 엘리트에 대한 통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회적 쟁점이 이슈화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 사회, 온라인 집단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대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인 혐오의 증가, 극우 세력의 결집, 이런 우려들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온라인 사회, 새로운 공간의 발견은 한편으로는 기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